네, 우리 안규백 장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좀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안규백 장관이 탈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미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방위들한테는 그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복귀 미귀인가? 뭐 그런 게 예,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네. 탈행으로 보죠. 예.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안규백 장관은 그 전까지 입장이 뭐였냐면 행정상의 착오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병적 기록서도 안 냈죠. 그리고 행정착오라면 이거 그냥 본인이 거기에 수장 아닙니까? 당장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거 좀 기록 정정해달라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그냥 싹 씻기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요. 퇴임 후에 기록을 정정 청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임기는 다 채우고 나중에 기록 쓱 정정해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그냥 못한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이 이슈가 된 것은 안규백 장관 청문회 때 이미 질의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안규백 장관에게 군 복무 기간 관련해서 왜냐하면 16개월만 하면 되는데 뭐 22개월인가 복무를 했어요. 그래 너무 이상하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의혹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규백의 답변이 그때 청문회 때 답변이 진실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 청문회는 진실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시에 자기 입으로 말할 때 혹은 제공할 시에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위증이 되면은 사실 뭐 장관직도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안규백 그러면은 장관은 도대체 22개월 그러니까 자기의 군 복무 기간보다 한 7개월 정도 복무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어떻게 행정착오로 그런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맥락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중에 무슨 해결을 할 것처럼 자기 복무가 끝나면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지금 할 문제지 저게 어떻게 나중에 끝날 문제입니까? 지금 해명을 하시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의혹이 남아있는 사안에서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장 대표님 며칠 전에 뭐 어제가요? 광주 내려갔었잖아요. 광주 경찰청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경찰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뭐 보좌관 목덜미 잡고 폭행한 경찰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믿지도 못하겠지만 여하튼 수사 사항은 분명하고 안규백 장관은 사실은 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는데 거짓말한 게 뻔할 것이고 이게 무슨 수사의 혐의가 나와야 책임집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미필적이든 고의든 간에 책임지고 물러나셔야죠. 방위 장관 지겹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군이다라고 하면 이제 군의 어떤 절도와 어떤 절도의 모습과 기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기상을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보셨어요? 이렇게 경례 딱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사하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그 한 번만 해도 그냥 제발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진짜 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발 내려와 주세요라고 국민들이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고. 그리고 근데 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분이 국회 중국 무슨 의원 협회 부회장을 하셨더라고요. 중국? 예, 그 의원들 차이나? 그 중국 경제 무슨 네. 그 협회. 그래서 또 이것도 친중 인사 아닌가? 친중에 중국하고 아무래도 의원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중국 사업가들 뭐 금융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친중 인사인데다가 그게 국방장관을 하는데 방위밖에 안 나왔어. 이거 아유, 국방부 장관을 시키려면 병장은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할까요, 도대체? 만기 전역 정도는 해줘야. 그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뭘 알아서 경매 거수도 잘 못하는 장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네, 제가 보니까 보통의 14개월보다 일단 8개월이 더 길게 이제 22개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의혹의 발단이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이 8개월 더 살게 돼 있다간 이 8개월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 야당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탈영을 7개월 했기 때문에
영창에 1개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총 8개월.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 그 7개월 학교 다녔다, 대학 복학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행정상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야, 너 그때 보니까, 3주 정도 군복무 덜 했더라? 너 그때 뭐 조사받았다면서 너희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3주만 더 복역해라. 이래가지고 3주 더 살았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3주인지 뭐 4주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3주간 조사를 받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군 생활 당시에 모친이 이분이 되게 부잣집 아들이래요. 근데 모친이 그 부대원들한테 점심 사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3주 동안 조사를 받아서 그 3주를 더 군대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수많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안규백의 이 발언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거기 부대원들 불러다가 점심 사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3주 동안 조사받습니까?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병적 증명서 제출만 하시면 된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병역 기록 증명서나 병적 증명서 같은 것들이 떼기 어려운 그런 서류가 아니에요. 저도 출마할 때 저 군 미필인가? 그렇게 표현하죠. 군대 안 가도 되는 여자. 그러면요 남편 거 떼오라고 합니다. 그거 되게 쉽게 떼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살면서 군복무를 7개월 더 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난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우리 남자들 군대 이야기 밥 먹듯이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댓글에 한번 써봐주세요. 누구 7개월 복무 더 하신 분. 그게 가만히 누가 그걸 두고 봅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근데 그걸 무슨 점심을 사줘서 7개월을 더 다녔다? 야, 진짜 황당한 변명입니다, 이거는. 저녁에 술 한잔 사주면 이제 7개월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저분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셔야지.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장관직 하루 이틀도 하는 것도 더 하는 것도 아까워요. 바로 사임하시고 내려오십시오. 근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안규백이 장관직 물러나면 이거 기록 정정 청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직 장관 신분은 아니더라도 전직 장관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인의 어떤 기록을 말소하거나 수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기록이 뭔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정 청구가 되는 사안이면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왜 그동안 안 했느냐. 그러니까 출마를 계속 했잖아요. 안규백이 초선이 아니에요. 네. 4선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이 사악한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눈 돌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지금 특검도 보십시오. 특검 야당 특검 받아야죠 바로. 근데 자꾸 해줄 것처럼 하면서 딴 이슈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하고 계속 눈 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 안규백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하는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런 정당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들의 그냥 좋은 권력을 좀 더 누리거나 국민들 눈 돌리게 하거나 현혹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는 정당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안규백 탈영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인사권자는요. 그렇죠. 관련 자료를 다 봐요. 맞아요. 병적 증명서를 대통령한테 내는 조난 자료에 숨길 수는 없어요. 저희도 여당일 때 일을 해보면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정보 수집을 쫙 하는데 그걸 조난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안규백 관련된 조난 자료가 이재명한테 올라갑니다. 다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탈영 의혹, 뭐 왜 이 사람은 7개월 늦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이재명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임명했으면 안규백 혼자 사퇴하고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 정권이 붕괴돼야 마땅한 일인 겁니다. 장희찬 맞아요. 최고가 정말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재명 인사의 심각한 문제는 정동영 보십시오. 맨날 어디에 핵무기 핵 개발하고 있는지를 우리 그 보안 정보를 바로바로 유출시켜가지고 북한이 알 수 있도록 소통하질 않네. 이게 우리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그리고 북한이랑 중국인들하고 계속 교류하다 안규백 같은 장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중국산 무기 살지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한국 안보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사람 2명이 꿍꿍짜기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지금 미국은 쿠팡 이슈로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쿠팡 이슈일까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장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미 동맹 흔들고 나라 파탄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이거 진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그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정찰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군에 거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습니다. 물론 장비도 뭐 장비지만 이것을 해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실전 능력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서 미군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쩌면 거의 공짜스럽게 그냥 받아다 당연하죠. 쓰고 있었던 예, 건데 이게 끊어진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위성 정찰기를 미군이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북한을. 그래서 보면서 공유해주는 정보를 신뢰가 이제 상실돼서 공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산대요. 그럼 수천억이 나가겠죠. 그게 싼 정보가 아닙니다. 정찰기를, 우주에 정찰기를 돌리는데 그게 싼 정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시각각 분단위로 봐야 돼요. 북한에. 아니면 핵무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1시간에 한 번씩 찍을까요? 그럼 24시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게 비행기 타도 비싼데 요즘은. 그러면 이 수천억의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그 돈 갖다가 청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고 서민들 삶 도와줘야지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저가 만약에 그런 정보 제공 업체다. 그럼 예를 들어 북한이나 중국에서 돈 5배 줄 테니까 한국군이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얘네들은 돈도 안 주고 그냥 정동영 장관 그냥 알아서 알려주니까 돈도 심지어 안 줘도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야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이 정보 있거든.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몰려주면 스파이가 되니까 내가 그냥 국회 가서 이야기할게. 들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행태입니까 진짜. 나라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이 정권은. 참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안규백이 방위에 의해서 탈영 의혹까지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무리한 육사 공사 해사의 졸속 통합. 이건 육사뿐만이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졸업생들, 재학생들 총동문회도 다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졸속 추진 등등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물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애초에 불가했던 걸 억지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문제 그리고 의혹을 낳고 있다면 이런 인사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국정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이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얼마나 많은 막말들을 했습니까? 근데 이분 경질이 안 되고 있어요. 안규백 경질이 안 되고 있어요. 정동영 경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경질하지 않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발상이 되게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규백이 네. 정말 방위 출신이 정확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해사, 공사, 육사 공부하는 과목이 얼마나 다를까요? 맞아요. 해군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이랑 땅에서 전차포를 쏘는 거랑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움직여가지고 포격을 하는 것이랑 아래에서 탱크 움직여서 같겠습니까? 그거를 합쳐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는 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플루트 부는 애를 바이올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냥 단지 악기라 그래서 똑같다 그냥 똑같이 배워. 근데 플루트 배우는 애가 바이올린 들고 배우면 뭐 플루트를 어떻게 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발상으로 지금 합쳐가지고 그냥 공부시키겠다는데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 안보 그냥 북한한테 그냥 넘기자. 중국한테 넘기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국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비유를 참 잘 들어주셨는데 악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케스트라 합주를 할 때 그 전에 개개별 악기별로 따로 연습을 한 다음에 전문가가 된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해공 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이제 전문성을 먼저 갖춘 다음에 모여가지고 합동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이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너무 당연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합친다고 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고 기괴하다 뭐 이런 얘기 기괴하다는 단어 우리가 다른 데 많이 쓰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 좀 갖고 올게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슨 최상병 사고 가지고 조사하던데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육군, 공군, 해군 전체를 그냥 괴멸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꼭 무슨 사람이 죽어야 문제가 됩니까? 이거는 수천 명, 수만 명 우리 군인들 전체 기강의 문제고 앞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런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적극 나서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은 게요. 육해공을 다 전력을 모아 놓으면요.
이게 예전부터 분산시켜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전문가분한테 들었는데 예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을 모아놓으면은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다 흩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 예전 이런 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전문성을 위해서 흩어놓은 건데 이거를 갑자기 합친다고 하면 군 조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과연 이게 과연 이 정부를 위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안규백 논란까지도 쭉 짚어보면서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까지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미우미우미우미님, 골드4790님, 오로라 공주님, 토마드 레이스님, 토마드 페이스님, 또 이젠 안녕님, 연두님, QWLSZN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슈퍼챗 오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분에 대한 응원이 많은데 이 당원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느끼고 계시죠? 아, 엄청 느낍니다. 사실 당원들 응원 없으면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너무 사실 힘들 땐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죠. 이게 정신적으로. 온 언론한테 공격 당해보면 그 스트레스는 사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네. 그래서 당하면서 저는 장해찬 최고님 진짜 네. 생각 많이 아, 났어요. 정말요? 그래요. 우리 김용훈 대변인도 많이 생각이 났지만 많이 공격을 당하시는 분들이 어땠을까,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또 대표님 생각 많이 합니다.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큰 공격을 받으시고 그거를 또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폭탄 맞으니까 대표님한테 100이 갈게 좀 줄어든다. 대표님한테 80 가고 우리한테 20은 우리가 옮겨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화살 맞아 드려야죠. 네, 사실 그 역할을 하라고 당직자들이 있는 있는 거고요. 거죠. 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 네. 죄송합니다. 됐잖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던데요. 모르고 들어왔다기에는. 네.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제 모르고 와서 했다. 이제 장 대표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친한 게 하는 걸 보면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죠.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는 짓을 원래 보면. 진짜로 온화하시고 정말 젠틀맨의 딱 지금 보시는 요 그러니까요. 표정으로 늘 사시거든요. 네. 365일, 네. 24/7. 근데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나?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외신 대변인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뭐 외신 기자협회하고의 어떤 뭐 행사라든지 그리고 대표님 뭐 이렇게 X의 영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뭐 연설문 이렇게 다듬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일들이 원래 있으셨어요. 전문 분야의 일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 그냥 봉인 해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최고의 투사가 되어 계십니다. 저는 근데 백조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되더라고요. 그 주연철 대변인처럼 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뭔가 이 당의 어떤 부조리함, 기득권들의 뻔뻔함, 내로남불, 친한계의 그 역겨운 모습들,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등이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을,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언론이 저는 이제 기성 언론이란 말도 안 써요. 전통 언론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재래식 언론이라고 써요. 재래식. 네네네. 네. 그 재래식 언론이 당대표와 지도부, 대변인단 등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 말씀드리는 가운데 5,200분과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하나만 더 보고 또 중요한 장동혁 대표 소식부터 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왜 광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맨몸으로 대여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데 일단 광주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네. 장윤기 사건이요. 진짜 놀라운 게 이재명이 장윤기에 대해 언급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트위터를 막 7월 8일에는 7개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재명이. 근데 장윤기 언급이 없고 민주당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공식 논평이 없대요. 오늘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뭐 내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논평 참 열심히 내더니 환율 얘기 없죠?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는 것이 얘네들의 사명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죽음부터 시작된 그 억울하게 죽었다, 검찰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미신이 쭉 내려와가지고 검찰을 없애야만 자기들의 정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전쟁이 잠깐 있었잖아요. 검찰 보안권 수사에 대해서 그 조정 부분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념 진보, 제가 말하는 정청래 쪽은 친문 쪽, 그리고 강력하게 검찰의 권한을 모두 뺏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은 검찰 보안권, 수사 보안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념 진보에 밀려서 강력한 저쪽의 좌파 애들에게 밀려가지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밀려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게 좌파 정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쟤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뉴 이재명이 그래서 실리주의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딱 뜯어보면 검찰까지 완전히 없어서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 폐해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눈물 나는 부모의 심정, 자기 딸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심정,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수사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수사를 무마시킨 이 과정, 불과 5년형이 떨어진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경찰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자분들은 특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경찰들을 믿고 어떻게 내 치안을 확보할 수 있나?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안전한 거리와 사회, 여자들의 안전한 현재 사회가 이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저는 좀 화가 많이 났던 게 이 광주에서도 광산경찰서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사건 딱 보니까 이 지역의 경찰들끼리 서로 이제 봐주기 수사가 좀 이제 심해지면서 은폐 수사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이제 외진 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히 섬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영화화된 것들도 있고 드라마로 나온 것도 있고 참 참혹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외딴 곳에서 일어난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건데 결국에는 가족이 경찰이어가지고 영화 이끼였나요? 네, 그 영화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검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 변호사님이 옛날에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국민을 지켜주는 우산이 2개가 있다. 비가 오면은 이쪽 우산 썼다가 여기에 구멍이 뚫리면 저 우산 썼다가 하는 것이다. 보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찰하고 검찰인데 검찰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날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윤기 사건 경찰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 수사한 것만 가지고 너무 미진해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한 것만 11가지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추가로 검찰에 조사를 했냐 보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기가 찼는데 장윤기 핸드폰 통화 기록도 조회 안 했대요, 경찰이. 아이고야.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요. 통화 기록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블랙박스 추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 뒤지는 거, CCTV 뒤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출입국 기록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 통장 조회 내역 있죠. 그런 것들 다 보는 게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형사 드라마 시즌 1만 봐도 알 수 있는 수사의 기초인데 이거를 경찰이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요구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가짜로 막 써가지고 내거나 어떤 특정 기록만 은폐해서 내면 어떡합니까? 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장윤기와 장윤기 아버지가 통화를 10여 차례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 내용을 누락하고 검찰한테 알렸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견하나요? 그러면은 많은 이런 범죄 현장에서 현재 대검에 접수된 이 3개월 동안의 사건 중에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진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퍼센트로만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보완 수사를 해야지 수사 내용이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찰 수사만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성사 사건은. 근데 이거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도 큰 변화가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법 왜곡죄 이후에도 이번에 이 검찰의 이 보완 수사권을 가져가 버린다? 정말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장혜찬 최고가 말한 부분 중에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밀리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과 노무현 정권 때 파퓰리즘 정책, 돈 뿌리는 정책 우리가 못 막았더니 부동산 지금 치솟 사서 2~3배 가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못 사는 거 민주당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 우리 예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예산을 그 합리적인 부분에서 쓰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몇백 조씩 날려 쓰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다 부동산으로 깔때기처럼 돼서 2~3배 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경 조사권. 이거 조정 못하면 앞으로 범죄율 치솟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밤거리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지금 너무 싸울 부분이 많은데 특검 관찰시키고 나면 이것도 싸워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지. 여자 아이들 특히 노약자들
밤에 걸어 다니시고 편하게 지금 가서 치킨집 가고 호프집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리가 이제는 날치기 강도 이런 사람들한테 날치기 당하고 강도짓 당해도 수사도 되지 않고 이런 사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한성숙 총리와의 면담을 이제 취소시키고 광주 간 게 잘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사건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자기들의 약한 골이니까 지역도 하필 광주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 그럼 저들이 언급 안 하고 쉬쉬하면서 묻기를 바라는 걸 우리가 화제를 만들어야죠. 그럼요. 근데 갔는데 경찰청장이 어디 야당 대표가 왔는데 지역 경찰청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더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들의 아픈 부분을 딱 찌른 거고 민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저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현장 점검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거를 광주시에서 해야지 경찰이 왜 합니까? 경찰서장이 왜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줄행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청장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갔겠습니까? 이야기 하고 갔잖아요. 오전에 최고위 끝나고 바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거를 타결을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입구부터 막아서는 겁니다. 저는 광주 경찰서가 정말 정무관무도 1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제가 광주 경찰서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뭐 어디 내빈들 모시는 곳에다가 그냥 때려 넣고 커피 드시지요 하면서 3시간 정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들도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 실수를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하면서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 얼마나 안일하게 이렇게 경찰서 운영을 했으면은 이 야당에 이 의전서열 7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야당 대표와 지도부가 광주 경찰서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도 로비에서 한 발짝도 못 가게 그렇게 몸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카메라를 우리를 비추지 마라. 바로 저 사람들을 비춰야 된다. 갇혀있는 저 사람들. 네, 저렇게 문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저 사람들을 비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총극이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수사를 경찰한테만 맡길 경우에 큰 일이 벌어지겠나, 경찰을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지금 TF 발족하고 뭐 보완책을 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냐?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경찰 안에 또 감찰기구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관위 문제를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진상조사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짓거리 아니에요, 지금? 진상조사 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 장 대표님이 아침 방송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는 별개의 기관, 독립이다. 서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이 선관위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참견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노태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위철한 대행이 얼마 전에 뭘 했느냐. 서울 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문건에 뭐가 적혀 있느냐. 투표 지연된 거. 사람들 투표 덜 한 거. 그럼에도 출구조사 발표한 거. 그리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을 할 때 양당 참관인이 없었던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 소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거 딱 기각이다라는 식으로 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른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중앙선관위에서 지역선관위한테 참견한 거잖아요. 외압은 넣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선관위원 3명이 사표를 냅니다. 이 담당자, 소청 담당자가 3명이죠. 사표를 냅니다. 이게 누가 봐도 투표를 덜 했는데 투표 종료한 게 이게 소청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사유가 아니고 기각 사유라면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멘탈이 완전히 그냥 나간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소청 업무 나 못하겠다. 그냥 도망간 겁니다. 3명이 사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무원들의 기각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이게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번에 뭐라 그러죠? 그 친척들 채용하고 자기 자식들 채용한 부정 채용 문제. 그거를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관위가 저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부정선거 행태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짚을 수 있을 때 짚어줘야 되는데 그 맥을 못 짚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를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는 민주당의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해서 우리가 상임위가 제대로 돼야 국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쟤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민주당 때문에 지금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주당 진짜 이거 당신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회 정말 문 닫아야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국회 운영할 거면 우리가 국회 왜 둡니까? 상임위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선관위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최고위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당 청년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항의 시위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뭐 부정채용 격파 세레모니도 하고 기자들도 오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선관위한테 밉보여서 선거 기간 내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하고 결국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온 지 학령 문제도 선관위가 그걸 일부러 고발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선관위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냐면 국정원도 우습게 알았어요. 네. 오늘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 선관위 윗선이 보안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선관위를 한번 감사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조작된 결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도 안 먹혀. 감사원 감사도 위헌이래. 선관위는 대체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고요. 어떻게. 특검밖에 없습니다. 네. 야당 특검을 통해서 이번에 범위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얘네들 예산 쓰는 것도 지금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은 애들 써가지고 예산 금액만 올려주고 근데 그 회사들은 문제는 터무니없이 많고 투표율을 뭐 정확하게 그 투표가 반영이 안 된다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복수에는 혈안이 돼가지고 장혜천 최고 같은 경우에 자기들에게 밉보인 사람들 어떻게든 쫓아가서 죽일 생각만 하고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늘려가지고 몇천 명씩 있으면서 골프 연습을 하는 조직을 데리고 도대체 무슨 선거랍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행안부에다 떠넘기고 선거철이면 휴가 가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행안부 장관 그만두세요. 윤호중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관리 못한 거잖아요. 선관위도 지금 잘못했지만 이거 지금 이런 조직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세금 축 내고 이거 10분의 1로 줄여도 돼요. 한 2,700명 자르고 그 돈으로 다른 데 써야지 일자리 만들어야지 이거 도서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선관위 특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찰의 수사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청 항의 방문 중인데 네. 문전박대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댓글로 전해주시는데요. 보좌관 목덜미 잡고 구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제1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이렇게 우습게 업신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참 민주당이 오전에 항의 방문했을 때는 잘 만나주더니. 네. 아니, 특별 행안위 원래 열 수 있는데 특별 행안위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가 양보가 안 되니까 지금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 행안위 열어서 윤호중 부르고 광주 경찰청장 불러서 국정 질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현철 대변인을 처음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여러분 합이 어떻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방송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은 쭉 그래도 5,000분 이상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다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주 대변인님 시간 되시면 저희 멜콩TV 자주 나와주실 거죠? 예, 그럼요.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성국 박사님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 재래식 언론의 시대가 아니라 뉴미디어에서 지지차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바람이 부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재래식을 누가 보나요? 그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깐 옛날에 보던 거 그냥 그럴 빼고는 다 뉴미디어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를 지키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싸우는 스피커들이 뉴미디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보수 시청자, 보수 지지층의 알고리즘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끝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지지율 한번 봐보겠습니다. 43.8% 기록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특히나 2030 중도층 부정평가가 우세했고요. 부동산 정책이 잘못이다라는 평가가 59.3. 여기서만큼은 4050도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예견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네.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이런 상황은 지난 한 달 가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근데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은 여전히 뭐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 걸 가지고서 또 장동혁 대표를 이제 비판하고 이런 식의 사설까지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고 있다 지지율에서 이거는 김민석이도 자인한 겁니다.
김민석이가 공개적으로 그 시인했어요. 이 정청래를 공격하느라고 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 물리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말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확실히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야. 김민석이가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그러면 이 이재명 지지율 추락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락은 이게 동반 추락이잖아요. 동반 추락이고 특히 2030 세대에서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보통 2030이 여론조사에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정책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면 이 정책 민감도가 높은 이 2030, 40 세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개발해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까이로 쭉 던지면 그러면 지지율 응답도가 높아져요. 예,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정권이 그걸 가지고 한 두어 달 만에 지지율을 다시 만회하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정책 민감도가 가장 높은 1230 세대, 40 세대가 중요 정책,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과 이 학교 문제거든요. 이거는 5천만이 다 전문가야. 그 분야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재명을 비판하고 또 부동산 정책을 불신한다. 이거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한테 남은 길은 계속해서 동반 추락하는 것밖에 없다. 이 동반 추락이 계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사실은 이미 시작된 건데 누구 책임이냐 갖고 공방이 벌어져요. 지금은 김민석이가 정청래 너 때문이야라고 공방하지만 이거 불과 며칠 후에 이재명 책임이야라는 얘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야 니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지금 분위기로 돼도 뭐 딱히 지지율 반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석도 이제 지가 살아야 되고 지가 총선 공천해야 되고 대권 꿈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청와대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을 추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지지난번 최고회의 때 비공개회의 때 지지율 추세에 대해서 우리 당에 제가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당에도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게 떨어졌는데 0. 몇 프로, 1% 이렇게 2주 정도 빠졌는데 우리가 더 높은 상황이었지만은 예.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추세가 타면 지지율이라는 게 짧게는 2, 3주에서 길게는 2, 3달을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 데드크로스를 드디어 만들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나아질 구간이 있냐 그러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잠수함 수주도 실패했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분 나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 믿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 하나 믿고 있는 게 증시인데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 팔자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 당분간은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럼 이게 불안한 집단이 두 개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안해요. 지금. 그럼 두 개 집단이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오르는 것이라는 착시를 빠르게 내려놔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세를 더 길게 유지하거나 우리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민주당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재선거라든지 선관위 특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힘을 집결시켜야지만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채국께서 물어봤던 질문에서는 약간 비껴나갔는데 만에 하나 누구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일종의 이재명과 디커플링 전략을 펼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인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또 디커플링 하는 대로 더 빠지게 돼 더 있어요. 떨어지고.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염원이자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실행해야 되는 차기 대권 혹은 조기 대선 반드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단계까지도 이 엑셀을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박사님, 예. 이게 저는 추락하는 이재명 지지율 끝이 없을 거라 보는 게 굉장히 동맹국에 대한 예우 때문에 공식 발언을 자제하던 미국이 대놓고 그 국무부 차관이라는 거물이 나서서 네. 그 77 이틀막 법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제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까지도 막 나왔거든요. 차관 개인의 SNS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다 못 참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한미 관계에 매우 민감한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야 이거 이재명 정부 저 보수 유튜버들이 샤샤라고 하던 거 그냥 흐린 눈으로 못 봐줬는데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돌이킬 수 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이 어떤 외교 정책을 쓰거나 또는 정책으로 행동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내놓고 보면 아 그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경고를 했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마두로 체포 전에 그냥 기습작전에서 그렇죠. 체포한 게 아니에요. 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너네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하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서 체포해 가거든요. 이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국무부의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그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입틀막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수정헌법 1호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것의 소송을 제일 많이 한 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이 입틀막법을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절대 검열은 안 된다. 이러고 메시지를 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엊그저께부터 시작된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우려와 제동의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입틀막법의 이 독소 조항 또는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황당함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세대가 1230 세대들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원래 독재 시대에 살던 사람이면 자기 검열을 해도 그게 체질화가 돼 있어서 크게 그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 1230 세대는 그야말로 이 디지털 세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을 먼저 손에 쥐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대들에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기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머뭇 그래야 되고 뭔가 좀 다른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이거 며칠 못 가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이 지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강행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사자의 코트를 제대로 뽑아버린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고 또 지방선거 때문에 종북주사파 이재명 권력이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다 지금 억지해놨잖아요. 그리고 다 하반기에 인상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 어려운 민생의 물가 부담이라는 게 확 또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이 보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추락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민수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손님 실수로 우리가 떡을 먹는 건데 이거 갖고서 우리가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럼요. 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내부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추세가 확정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 말씀 더 네, 여기서 해주시죠. 뭐 살짝 한마디만 붙이면 그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희들이 워싱턴 방미를 했고 그 이후에도 또 방미했을 때 만났던 뭐 플레이치 소장 등을 한국에서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했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직도 조경태는 시비예요. 이거 제가 한번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 오는 비행기 편에서 네.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근데 이거를 좀 풀을 당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때 안 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들이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놀았으면 벌써 기사 뜨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교민이 몇이고. 네. 그런 것들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내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정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1번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도 아니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요. 첫 번째가 자국,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1번으로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의 자유, 이 정통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의 차별과 연관이 있게끔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메타, X 등 SNS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을 또 옥죄는 법안이 되겠구나라고 지금 이건 판단한 것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나온 것은 1차 경고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 X 이용자라든지 구글 이용자라든지 메타 이용자 등이 이러한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이것은 엄청나게 강한 반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쿠팡 그 이상의 사태가 네,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쿠팡이 가지는 위상보다 미국 내에서 구글이나 메타가 가지는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이건 정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비화될 수 있고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온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민주당이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성과금이나 월급 일부를 지역 화폐로 받으랍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민주당에 의해서. 그러면 그래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 지역에서 뭐 돈이 돌고 뭐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법안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잠깐 부끄러운데 제가 놓친 법안이 하나 있네요. 근데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법안을 통과할 거면 국회의원 전원 지역화폐로 받아라. 청와대 용산의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부터 지역화폐로 받아라. 그 잘난 지역화폐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로 이거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 국채 중에 하나인 것인데 국가 돈으로 찍어내면 국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흔들 수 있는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주제가 이걸지 몰라서 팩트체크 또 요즘 해봐야 되는데 참 적당히 해라. 적당히 법을 어디까지 바꾸려 그러냐. 지금 기도 안 차네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을 잃으셨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동탄의 부동산이 뭐 들썩들썩거렸죠. 그 바람에 토호제가 동탄에 급하게 적용되고 뭐 네. 이런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것들은 호남 반도체가 성공할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삼성하고 닉스를 다 지금 광주로 갖고 가겠다 그러고 성과금이 나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역화폐에 발행하면 광주 경기 엄청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황당한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은 그런 수준의 발상이에요. 이게 무슨 전 국민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는 기업과 시장과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요걸 요렇게 하면은 광주에 돈 좀 풀 수 있겠네. 이런 수준의 발상으로 저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저거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도체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얼마나 친기업 정치인인지 아실 텐데 그럼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정경유착입니다. 그냥 정경유착이에요. 이거 제가 삼성전자나
진짜로 할 말을 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 뭘로 경제공동체라고 했습니까? 이 없던 단어까지 만들어내서 이게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기업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호남으로 반도체 공장을 내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경유착인 거예요. 다른 게 정경유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경유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국민의힘의 최고위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이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사회에 기여한 거예요.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창출되고 그럼 이 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내고 이익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인데 이 기업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압박이 작은 압박이라도 정치적 압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정경유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권도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니 본인들이 이것으로 어떠한 철퇴를 맞게 될지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도 결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해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청년들,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로소 국민의힘이 온실속 화초의 관료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제는 인천 집회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일단 조금 바로 잡으면 국민의힘이 대중 정당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장동혁 대표님과 소수가 대중 정치를 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어제 같은 이제 인천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줬으면 좋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해줄 때 방금 우리 장해찬 최고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으로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것인데 지금은 이제 비록 소수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은 아마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변해가는 어떤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전 국민이 일어서야 되는 때이고 전 국민이 일어서야지만 지금 민주당의 폭주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참정권 침해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붐업한다기보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들이 방문함으로써 국민들의 그래도 작은아마 사기를 붙돋아드리고 그리고 용기를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함께하고 있다. 뭐 김민수가 함께하고 있다. 박대출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같이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동혁 가는데 김민수 간다. 당연히 같이 가야죠. 사실은 이게 우리 당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와 지도부 한 명 한 명이 마치 이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그 지도부의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까지도 이 지도부의 방향성을 쫓아줄 때 힘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은 대표 갈 길 가세요. 나는 최고위원, 나는 딴 길 가겠습니다. 대표 직진하세요. 나는 우회전, 나는 좌회전.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민주당이 지는 것이다. 좌파에 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공약을 내걸고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공약을 안 지키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그 방향성에서 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그 패배를 인정한다면 당선된 사람의 방향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들은 네. 떨어져 놓고 왜 우리 노선대로 안 가느냐라고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한테 말하는 건 불복이죠.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선거 불복이죠. 네. 비민주적 행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같은 당 안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가 내걸었던 가치나 방향성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 태클을 걸어야죠. 네. 공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태클을 걸어야지. 우리가 공약했던 거,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성대로 가는데 계속 태클을 걸어. 그럼 이건 지금 결국은 선거 불복인 것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뭐 이게 지방을 움직이고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110명의 의원들이 같이 한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도 이제 어제 올림픽 인천 집회를 이제 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어요.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왔죠. 평소보다.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20-30명은 함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예, 근데 워낙 그런 일이 장동혁 대표 출범 후에 없었으니까 어제 10대 명 나온 것도 야 엄청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변동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활짝 열었어요.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뉴미디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110명 거의 대부분은 아직 올드미디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올드미디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올드미디어 프레임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을 이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장동혁 대표가 보고 있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고 있는 게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들 눈에는 올림픽 공원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눈에는 여러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선거 촉구 집회나 또는 이재명 탄핵 촉구 집회 이런 게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기사를 봐도 아무 의미도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뉴미디어 정치 시대는 메신저들이 활동하는 시대거든요. 메신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메신저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 메신저들이 활동하는 뉴미디어 정치 시대는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 장애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어느 곳에선가 페이스북이 하나 올라오면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 그게 정치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는 게 뉴미디어 정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가는 곳, 김민수가 가는 곳이 곧 뉴미디어 정치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대다수 한 100명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힘이 뉴미디어 정치의 힘이 자신들의 공천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자신들의 당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것들이 표가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식사를 기자분들 5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인천을 갔었는데 인천에까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올드미디어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네, 거죠. 근데 이게 레거시 언론 중에서도 꽤 큰 언론사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내가 현장을 나와라 하는 거다. 내가 대변인 할 때 기자들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그 나경원 대표를 도우면서 처음으로 기자들을 접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말진 기자들이 찬 아스팔트에서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정말 훌륭하구나. 대한민국 기자들 내가 알던 거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를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이 현장들에 왜 안 나와보냐. 전당대회도 그렇게 나와보던 사람들이 이거를 나와봐야지 알 거 아니야. 어떻게 현장을 나와보지 않고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현장에 우리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가봐야 되는 거다. 길 밖에 우리 애가 아니라도 남의 집 애라도 울고 있으면 나가봐서 무슨 일 있니 묻는 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우리 당원들이 왜 길에서 울고 있는데 안 나가보냐. 이게 첫 번째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이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연 올드미디어 저는 한 50%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뉴미디어를 보는 사람도 50%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미디어냐 올드미디어냐를 따지기 전에 계산을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늦는 거거든요. 야 이거 나가는 게 나한테 내 정치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야 이거 나갔다가 극으로 몰릴까? 조선일보한테 욕먹지 않을까? 뭐 조선일보한테 욕먹을까? 이거 비판받을까 아닐까?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장고가 돌아가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하다 보니까 행동이 늦는 겁니다. 그래.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은 거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른 정치로 가는 길이고 바른 정치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지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어제 인천 집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방 도시 아무리 인천이 커도 어쨌든 서울 입장에서 이제 지방 도시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지방 도시에서 벌어지는 재선거 촉구 집회 또 이재명 탄핵 촉구 집회 여기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현장 취재를 전담하는 최재인 PD들어 저녁에 가서 취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취재 한 2시간 하고 나면은 저한테 현장에서 취재 보고를 하거든요. 최재인 PD가 저한테 밤늦게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박사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그 인천에서 그동안 집회를 하던 집회에 장동혁 대표가 나간 거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하던 집회는 평균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던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뭐 포항에 멸공의 파도가 주최하는 포항 집회도 한 100명 전후가 이제 모여서 집회하고 행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그런 건데 그래서 대충 그럴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온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천 명이 모인 거야. 이거 당에서 무슨 조직 동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잖아요. 네. 심지어 그 인천에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이 윤상현이고 한 사람이 배준영인데 이 두 사람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역의 그 인천 지역 국회의원도 안 나왔어요. 전혀 동원이 없었는데 몇천 명의 시민이 그냥 오로지 이걸 또 뭐 이 족보 언론들이 보도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이 뭐 인천 간다는 얘기 짧게 나온 거 말고는 집회 참가하라는 식의 보도는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히 뉴미디어의 힘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진 것도 장동혁 대표 참석 이후에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엄청난 바이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뉴미디어 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그 자리에 함께했던 뭐 신동욱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또 저 의원들도 몇 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미디어 정치의 현장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뉴미디어 정치라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진짜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게 언론들에서는 계속 욕만 하던데. 근데 저는 요새 어떤 걸 느끼냐면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당이기도 했지만
어떤 활동이나 뭐 당대표 최고위원 지도부가 어디를 갔을 때 성적표를 기사 몇 개 나왔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종편에서 다뤄줬어? 조중동에서 온라인 기사라도 써줬어?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야당이 되고 탄핵 정국을 거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의회의 일격을 이재명한테 때리고 이 상황이 바뀌고 한 2, 3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23년도에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3년이 지났네요. 3년 사이에는 이제 어제만 해도 기사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많이 나왔느냐가 어제 그 인천 집회 성공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아니 유튜브 쇼츠 조회수 합하면 1000만이 넘고 우리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채널A에서 틀어주고 말고 그 맨날 가발만 쫓아다니는데 그랑 뭔 상관이냐. 이제 이 정치인들의 어떤 활동이나 메시지에 대한 평가의 척도 평가의 기준이 이게 스레드에서 얼마나 확산되느냐. 그리고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3년 사이에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실제 언론사를 거론하면 그럴 것 같고 그 현장 유튜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제 비서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뭐 A사와 B사에서 이 유튜버한테 연락이 와서 영상 좀 쓰겠다. 현장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악용할 것 같은데 이게 보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사들에서 또 전화 오면 직접 와서 취재하세요라고 하라고 했다. 그 쥐들이 와서 찍어야지.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유튜브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이 현장이 어떤지 진짜로 궁금하면 카메라 한 대 보내고 팬기자 한 대 보내면 이걸 담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유튜브들 가 있으니까 그 영상 따서 뉴스에 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레거시 언론이 진짜 유튜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다들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영상이 이쁘게 나갈 것 같으면 이쁜 영상만 편집해서 줘라. 이거 쓰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예. 그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족보 언론들이나 이 기성 언론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쓴 팻말이 뭐 반말이다, 뭐 천박하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 팻말입니다. 저희 사진 띄워드릴게요. 재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뭐 배재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야당 대표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전 저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박사님. 저거 예. 재명아 때문에 그러죠. 저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 문화적 그 의미가 사실 있어요. 뭐냐면 이 현대 국가로 이제 그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잖아요. 이 보통 서구가 한 300년간의 시민혁명기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명예혁명도 있고 프랑스 혁명도 있고 미국 독립전쟁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정치가 그 현대화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성역타파 세속화예요. 이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나와요. 챕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역을 타파하고 어떤 것도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도 성역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한 거거든요. 저게 무슨 반말입니까? 이를테면은 클린턴이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상대방이 부시였는데 It's the economy stupid라고 써요. 이거 주요 슬로건이에요, 그게. 야, 이 멍청아라고 한 거거든요.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야, 이 멍청아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도 성역이 아니에요. 국민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성역이냐고. 성관이도 성역이라고 할 거면은 글자 한자 토시 하나 못 고쳐야 성역인 거지. 헌법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저 팻말을 통해서 성역 인정하지 않는다. 성역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렇게 해야 청년들과 소통이 돼. 저거는 말이죠. 옛날에 올드미디어 정치인들이 하는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고등학생과 싸우지 마시고 저랑 싸우시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 이거 무슨 재미가 있다고 청년들이 그걸 갖고서. 그러니까
뉴미디어 정치 시대에 맞는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드미디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낡은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감히 쓸 용기를 못 내. 그동안 그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던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젊었던 친구가 이준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도 저렇게는 못했어. 그거는 겉만 젊었지 속은 여전히 올드해가지고 감히 어떻게 저는 이라고 꼼짝을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뉴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그 몸부림이고 그 부딪힘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 프레임 속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뭐 무작스럽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네. 그 기사를 먼저 보고 뭐 민주당에서 이걸 뭐 막말이니 뭐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품격 없다고 민주당 편드는 인간들이 있다. 이걸 또 막 문화일보 같은 데서 기사를 쓴 거예요. 보나마나 친한계나 대머리 미래 뭐 이런 애들이겠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팻말에 무슨 쌍욕이라도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말고 딴 게 있나? 저거 가지고 이 난리라고? 왜냐하면 민주당과 좌파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입에 담고 설명하기도 싫은 말로 귀태라고 하질 않나. 그 귀태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홍익표.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질 않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쥐랑 붙여가지고 막 이름 부르고 멸칭으로.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뭐라 했습니까? 지들은 진짜 입에 닿지도 못할 인간 이하의 저급한 걸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으면서 제명화했다고 난리를 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님,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당 문화가 제가 뭐 방금 할 말은 다 이미 해주셨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전국 유세 그러니까 집회하고 다닐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 지방 찾았던 게 대구였는데 제가 대구에서 한 2, 3분 연설하면서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고 내려와서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꽤 욕을 먹은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만은 보수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줘야지. 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선 넘었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래도 대통령 붙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붙여요. 그럼 다음에 에이 그래도 붙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전 그러고 또 안 붙여. 그럼 이제 이게 한 두 번 얘기하다 보니까 얘 말 안 듣는 애구나 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예의가 제 스스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전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좌파 진영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 있는 중에도 내란수개니, 줄리니 온갖 비하를 하는 것들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대통령님 붙여준다.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을 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레거시 언론 녹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녹화 중에 한 두 번이 끊겼거든요. 뒤에 대통령님 좀 붙여달라고. 안 붙인다고? 끝까지 안 붙여서요. 그 편집본을 보면 제가 앞에 호칭 붙이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예 이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다 편집을 해서. 근데 이게 원래 1시간 정도 녹화인데 거의 2시간 했나 봐요. 중간에 계속 끊겨서 호칭 좀 붙여달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보수 정치에서 방금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재명, 제명화 한 게 이게 보수의 품격을 운운할 일이라면 본인들이 그렇게 품격이 중요한 사람이면 왜 좌파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할 때 찍소리들을 못했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예의를 갖추지 마라. 본인들이 지금 만약에 자기들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저보다 더 심한 말 했어도 잘했다고 속 시원하다고 사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저것을 품격 운운한다라고 해서 동의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 청년 한 명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청년 한 명이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연설을 시켰더니. 그때 장동혁 대표님도 오셨는데 제가 짧게 장동혁 대표님 말씀 인용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재명아, 고등학생들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청년 한 명이 올라와서. 근데 제가 너무 웃겨서 진짜로 빵 터졌어요. 빵 터졌는데. 제가 아니 그래야 청년들하고 소통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립박수를 쳤어. 용감하네. 근데 저게 만약에 장동혁 대표님의 발언이 품격이 없고 뭐 어쩌고 하면 거기서 기립박수 친 전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보수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이거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비판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 진영 정치인들이 이걸 비판했다라고 하면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전당대회 슬로건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에 그 떼야 될 배지들이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거 장동혁 대표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민주당과 싸우지 않는 자들 배지를 뗄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주어를 생략했더니 국민의힘 내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싸우긴 싸워. 계속 지도부랑 싸우고 내부에서 싸우고 싸우긴 싸워. 그거를 못 알아들을 정도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하고 안 싸우고 아니, 내부에서만 싸우는 아니 거예요? 실제 민주당에 전화해서 박덕흠 떨어뜨리라고 했던 조경태가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이잖아. 육선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배치 달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조경태 또 의원은 참 당 대표님을 윤리위에 제소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건드렸잖아요. 비공개회의에서. 저한테 하셔야지. 왜 바쁜 대표님한테 그래요. 물론 저도 바쁘지만. 아니 좀 제발 좀 정신들을 차려라. 정신들을. 그리고 제발 당원 당규 한 번 정도 읽어보길 꼭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당원 당규 정도는 한 번 정도 꼭 읽어봐라. 왜냐하면 이 당원 당규라는 건 우리 당의 당원들이 동의해서 만든 당의 헌법이요, 법률이요, 법규이니 다는 못 읽어보더라도 야 내가 이거 해당행위 같은데 하면 해당행위 부분이라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윤리위에 내가 제소될 건이었던 것 같아 하면 윤리위 규정이라도 좀 읽어봐라 제발.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 자랑하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책 좀.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